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유영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내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식당을 한지 이제 2년 정도가 되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인지 장사가 신통치 않네요. 요즘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가 봐요. 그래서인지 사기나 절도 같은 범죄율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뉴스를 보니 제 과거가 생각이나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누나 둘의 막내 아들로 자란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아주 작은 기억조차 없죠. 어머니는 홀로 우리 삼남매를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지만 일에 치여 우리를 돌보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잘 먹을 수는 있었죠. 제가 어릴 때는 동네 사람들끼리 아주 가깝게 지냈거든요. 바쁜 어머니 대신 이웃에 살던 어머니의 친구분이 저희 남매의 식사를 챙겨주시곤 했거든요. 그렇게 가난하지만 불쌍하지 않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누나들도 저도 대학을 갈 형편까지 되지는 않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입을 덜기 위해 군대를 다녀온 저는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를 해야 했죠. 하지만 대학도 못 나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두들기는 일보다는 발로 뛰며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 물건을 파는 일 정도였습니다. 그나마도 유명하고 제대로 된 제품보다는 조악한 제품을 비싸게 파는 정도의 일이었죠. 그렇게 여러 회사를 전전하던 저는 결국 일명 약장수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약을 판다기보다는 몸에 좋은 거라며 옥장판도 팔고 흑침대나 무슨 성분인지 모르는 건강 보조식품도 팔면서 남의 등을 쳐먹는 장사꾼이었죠. 물론 어머니와 누나들에게는 번듯한 직장이라고 이야기해 두었어요. 제 입으로 지방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등 쳐먹고 있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 역시 이 일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한번 이쪽에 발을 담그고 나니 계속 비슷한 일을 하게 되더군요. 그래도 주머니에 돈이 생기니 고생하며 살아온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제 나름 합리화를 시켰죠. 그렇게 약장수 생활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나이 2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딱히 어디가 편찮으신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거였죠. 56세밖에 되지 않았던 어머니의 죽음은 저뿐만 아니라 누나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누나들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기에 집에는 저와 어머니 둘만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머니의 장례 후 큰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제 잘못이 어머니를 향한 것 같다는 생각에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릴 때부터 우리 남매를 챙겨주시곤 하던 어머니의 친구분인 지수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띵동 띵동. 영민아, 영민이 집에 있니? 없는 척을 하려다가 그래도 지수 아주머니께 그럴 수는 없어 살짝 문을 열었더니 내가 너 이러고 있을 줄 알았다. 얼른 씻고 아줌마네 집으로 와. 밥 먹게. 10분 내로 와야 한다. 하셨죠. 아주머니, 저 배 안 고픈데. 그래도 와. 안 되겠다. 얼른 씻고 나와. 아줌마랑 같이 가자. 이렇게까지 하시는 아주머니를 거절할 수가 없어 세수만 하고 아주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죠. 입맛은 없었지만 지수 아버지와 지수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제 기분을 살피며 애쓰고 계셨기에 꾸역꾸역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주머니는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셨고 시간이 안 맞으면 우리 집으로 음식을 갖다 주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한 동네에서 자란 지수가 가져오기도 했죠. 그리고는 얼른 먹어. 엄마가 오빠 다 먹는 거 보고 오라고 했어. 하며 제가 식사할 때까지 함께 있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지수네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저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갔어요.
지수 아버지께서도 항상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털어놓으라며 저를 보듬어 주셨죠. 지수 부모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챙겨주셨던 이유는 그 사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지수 아주머니는 제 누나 또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 사고로 먼저 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엄마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셨었고 저를 보며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극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소 지수 아주머니는 제가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는 착한 아들이라며 저 같은 사위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곤 했어요. 그럴 때면 지수 아버지 역시 영민이 같은 사위면 최고지. 번듯한 직장에 성실한 데다가 효자이기까지. 지수야, 어떠냐? 하며 놀려대곤 하셨죠. 그러면 지수는 제 아버지에게 눈을 흘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지수네를 들락날락거리며 한 가족처럼 부대끼다가 결국 지수와 저는 인연이 되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29살, 그리고 아내의 나이 26살이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결혼을 진심으로 기뻐하셨죠. 저희의 결혼으로 어머니 친구였던 지수 아주머니는 저의 장모님이 되셨습니다. 사실 별 볼 일 없는 절 가족으로 받아들여 준 것에 감사하며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는 무사히 결혼을 했고 어머니와 제가 살던 그 집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래야 제가 출장을 가도 아내가 홀로 외롭지 않을 테니까요. 물론 아내와 장인 장모님께 제가 하는 일을 떳떳하게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원래 알고 계시던 대로 멀쩡한 회사의 영업직이라고 알고 계셨죠. 저는 일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괴로운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누군가를 등쳐먹는 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장인어른께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것을 밝히고 상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럴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인어른이 투자 사기를 당하셨고 그 충격에 64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고 말았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엔 장인어른에게까지 제 잘못에 영향이 미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또다시 큰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새가 없었죠. 저보다 더 큰 슬픔에 빠진 장모님과 아내를 챙겨야 했고 이제 장인어른 대신 이 모녀를 지켜야 하는 것은 저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사기꾼 때문에 남편과 아빠를 잃은 이 모녀에게 나 역시 같은 부류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고백하는 대신 장인어른이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죠. 하지만 잘못을 다른 것으로 덮는다고 해서 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일을 하러 나가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에는 언제나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조련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얼마 전 들어와 저와 짝을 이루어 나가는 김 차장이었습니다. 뺀질거리는 인상의 김 과장은 이쪽에서는 베테랑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방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펼쳐놓은 행사장에 온 주부나 노인분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모자라 혼자 사는 분들의 집까지 방문해 물건을 팔게 하곤 했거든요. 또한 본인은 행사장에 온 사람들에게 물건은 안 사도 되니 놀다 가라고 하면서 저에게는 그분들에게 물건을 강매하도록 시키는 거였죠. 본인 말로는 천사와 악마 작전인데 매번 제가 악마 역할이다 보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것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이후 아이가 태어나고 장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우리 가족 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핑계라는 걸 알지만 대학 졸업장 하나 없이 가족을 책임지려면 한시도 일을 쉴 수 없던 저는 계속 가족들에게 정확히 말하지 않고 그 일로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무렵 아내가 집에서 돌아와 옷을 갈아입는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여보,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해.
장모님이 왜? 안 그러던 사람이 화장도 하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매일 흥얼흥얼거리고. 흥얼거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지. 당신 엄마가 집에서 화장하는 거 본 적 있어? 뭐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보면 좋은 분 생기실 수도 있잖아. 설마 당신 장모님 누구 만나고 그러는 거 싫어서 그래? 저는 아내가 장모님의 연애를 반대하는 것이라면 아내를 설득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70을 바라보는 장모님은 여전히 고우셨고 아무리 저희와 함께 사신다 해도 장모님의 마음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을 테니 가까이 지내는 좋은 분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차라리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안 이상하지. 평일이고 주말이고 집에만 있는데 그런다니까? 그리고 누구랑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지 휴대폰을 한시도 손에서 내려놓지를 않아. 친구분 아니야? 그렇게 궁금하면 누구냐고 한번 여쭤보지 그래. 엄마가 나한테 뭐 있으면 솔직히 말하나? 맨날 숨기기만 하지. 그건 당신이 장모님한테 잔소리를 너무 하니까 그러시는 거고. 알았어. 이따가 내가 슬쩍 여쭤볼게. 그렇게 아내와의 짧은 대화를 마치고 나와 식사를 하는데 장모님은 아내의 말처럼 식사 중에도 식사 후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장모님께 장난스럽게 10대 소녀 같다며 애인이라도 생기셨나 물으니 장모님은 웃으며 외국인과 펜팔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펜팔이요? 영어 배우고 싶어서 학원을 가야 하나 했는데 외국인이랑 펜팔할 수 있는 어플이 있더라고. 세상이 정말 좋아졌더라. 아, 그럼 영어 공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랑 편지 같이 주고받는데 외국어 공부도 하고 이렇게 글로벌하게 친구도 만드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활기찬 장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잘하셨다고 하는데 아내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랑 친해지는 거 찝찝하지 않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엄마 이야기를 해. 아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으나 장모님은 이미 기분이 상하신 듯 아이 또 잔소리야. 네가 이러니까 네 앞에서는 내가 뭔 얘기를 못하겠다 하시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눈짓을 하고는 요즘 세상에 휴대폰으로 생기는 문제가 많다 보니 아내 입장에서는 장모님이 걱정되어 그러는 거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얼굴을 모르니까 오히려 더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거야. 살아보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지 않냐 하고 아내의 말에 반박을 하셨죠. 그러자 아내는 제 눈짓을 읽었는지 장모님 말에 동의를 하며 기분을 맞춰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죠. 누굴 만나도 잘 만나야 해. 엄마도 만날 거면 우리 신랑 같은 사람 만나. 알았지? 니들 내가 붙여준 거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모녀간의 대화는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지만 제 마음은 되려 무거워졌습니다. 여전히 아내와 장모님은 제가 일반 회사 영업직이라고 알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그래왔던 것처럼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죠. 그런 찝찝한 마음으로 출근한 다음 날 저는 마음을 다잡고 김 차장과 그날의 영업지역을 물색했습니다. 사실 그 사이 김 차장이 강권하는 것은 더더욱 수위가 높아졌어요. 가끔 그 행동이 지나치다 생각하는 날에는 반항을 하기도 했지만 돈 벌어야 하지 않냐는 김 차장의 말발을 이길 수가 없더군요. 그럼 결국 저는 혼자 사는 할머니를 찾아가 인정에 호소하며 약이며 물이며 효능도 없는 것들을 강매하다시피 팔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김 차장은 외롭고 돈 많은 노인들을 더 벗겨먹기 쉽다며 주변 조사를 한 후 타겟으로 삼기까지 했죠. 이번에 김 차장과 찾아간 좋은 집에는 할머니 한 분이 강아지 몇 마리와 외롭게 혼자 살고 계셨어요. 이 집에 사는 할머니가 제법 잘 사는데 자식들이 찾아오질 않는다 하더라고. 들어가서 재롱 좀 떨어주고 딱한 사정 말하면 물건 잘 팔아줄 거야. 오늘 타겟 진짜 쉬운 대상이야. 알지? 그러면서 김 차장은
제일 벗겨먹기 쉬운 게 외로운 할머니들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평소에도 그랬지만 그날따라 김 차장의 행동에 더욱 화가 나더군요. 아마 우리를 맞이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엄마 같기도 하고 집에 계신 장모님 같기도 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김 차장이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나지막히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약이며 돌침대 같은 거에 괜히 돈 쓰지 마세요. 뭐라도 사실 거면 휴지나 생필품 같은 싼 것만 사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그러면 제가 곤란해지지 않느냐며 이런 것들이 덤터기라는 거 알고 있지만 알고도 속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오히려 제 마음이 예쁘다며 더 팔아주셨습니다. 그날 그 할머니의 집을 나오는데 실적을 엄청나게 올린 김 차장은 신이 나 있었지만 저는 평소보다 기분이 더 안 좋았어요. 알고도 속아주는 할머니의 외로움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 일에 신물이 나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야말로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이 일을 그만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맥주 2캔을 사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집 앞에 오니 현관문 밖으로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화가 난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내였습니다. 서둘러 집에 들어간 저는 카드값 고지서를 든 아내가 장모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엄마, 정말 정신 나갔어? 그 많은 돈을 어디에다 쓴 거냐고.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 진정해. 이것 좀 봐. 이번 달 카드값이 300만 원이 넘게 나왔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란 저는 장모님을 바라봤고 장모님은 그제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펜팔 친구가 일하다 다쳤대.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 생필품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돈 조금 빌려줬어. 조금? 빌려줘? 그 새끼 이름이 뭔데? 뭐냐고? 갚는다고 했어. 몸 좋아지면 틀림없이 갚는다고 약속했어. 장모님의 이야기에 불길한 기분이 들은 전 장모님께 돈을 보내게 된 정황을 물어봤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아내 없이 제3국에서 지내는 미군이라고 하는데 당장이라도 장모님을 보러 오고 싶지만 갑자기 다리를 다쳐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려달라 한 것이었습니다. 간략하게만 들어도 이거 사기구나 싶더군요. 저는 장모님께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장모님, 그거 사기예요. 로맨스 캠이라고 뉴스에도 자주 나와요. 친해진 다음에 연인처럼 굴다가 돈 뜯어내는 게 그놈들 수법이에요. 아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장 돈 돌려달라고 해. 못 받을 거야. 아니, 그 돈 안 받아도 되니까 당장 그 사기꾼이랑 연락 끊으세요. 저와 아내가 앞다투어 말하는 동안 장모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럴 리가 없다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에 아내는 노발대발하며 장모님에게 제정신이냐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제정신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엄마가 그렇게 예뻐하는 유서방이 주말이며 평일이며 쉬지도 못하고 남의 비 맞춰가며 벌어온 돈이야. 근데 그 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홀랑 넘길 수가 있는 거야? 저는 아내를 말렸고 장모님은 다시는 그렇게 함부로 빌려주지 않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돌려받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보낸 돈은 잊어버리고 더 큰일이 생기기 전에 그놈과 연락을 끊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제 말을 들은 장모님은 미안해하며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요란한 하루를 보내고 침대에 누운 아내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당신이 왜 미안해? 그게 당신 잘못도 아니고 장모님도 나쁜 놈의 나쁜 짓에 걸린 거지. 그래도 경찰에 신고는 해야 할 테니까 당신이 장모님 모시고 한번 다녀와. 그래야겠네. 진짜 사기꾼 새끼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혼자 된 불쌍한 노인네 상대로 저게 뭐하는 짓이야. 파렴치한들.
아내의 말에 저는 더욱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대로 말해야겠다 생각하며 아내를 불렀죠. 여보. 하지만 아내는 피곤했는지 이내 잠이 들어버렸더군요. 그렇게 힘겹게 낸 용기는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파렴치한 방법으로 돈을 벌러 다녔죠. 장모님도 아내도 그날 이후 다시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잠잠한가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군요. 장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 몰래 돈을 마련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3천만 원이나 말이죠. 장모님, 갑자기 3천만 원이 왜 필요하세요? 설마 계속 그 사기꾼 놈이랑 연락하시는 거예요? 사기꾼 아니야. 저번에 그 일이 있고 나서 내가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자네하고 지수한테 당당히 자신을 소개하고 그 돈도 갚겠다면서 한국에 오겠대. 그런데 왜 3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퇴직을 하려면 그 돈을 내야 한다나 봐. 미군을 전역해야 한국에 올 수 있다고 해. 그리고 그 돈도 한국에 오면 돌려준대. 지금 미국에 있는 본인 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대. 그러면서 장모님은 저에게 그 사람이 보여준 계좌 잔고라며 천문학적인 숫자가 적힌 외국 통장의 잔고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사기꾼에게 홀라당 빠져버린 듯한 장모님의 모습에 저와 아내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장모님이 이러는 것도 마음이 외로워서 그런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장모님에게 이것이 사기인지 아닌지 시험을 해보자고 제안했죠. 그 남자를 상대로 2가지의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만약에 그 남자가 하나의 테스트라도 통과하면 필요하다는 돈이 몇 천이든 몇 억이든 빚을 내서라도 마련해 드리겠다 했습니다. 대신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 남자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라고 했죠. 우리 부부와 함께 서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걸로 서약서까지 쓰자고 했어요. 장모님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그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통화를 마친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전달하고 이 테스트를 마치기 전까지 장모님에게 절대 화를 내지 말라고 당부해 두었죠. 그날 저녁 우리 부부와 장모님은 서약서를 만든 뒤 모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테스트가 시작되었죠. 장모님, 펜팔하면서 그 사람이 보내준 사진 있죠? 그것 좀 보여주세요. 장모님은 의기양양하게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검색해 볼게요. 그런데 아내가 사진을 어떻게 검색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유명 브라우저 검색을 통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이미지가 인터넷에 있는지 검색할 수 있다고 말하며 만약 장모님이 갖고 계시는 사진이 정말로 그 남자의 사진이라면 검색이 되지 않거나 설령 검색이 된다 해도 어머님이 알고 계신 존 플렉으로 나올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죠. 그런데 검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속이 타는 저와 아내와는 달리 장모님은 거부라며 한박 웃음을 지으시더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진 끝을 잘라내거나 반전을 하면 검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진으로도 해볼게요. 그리고 4번째 사진을 검색했을 때 마침내 컴퓨터 화면에 동일한 이미지가 우수수 나타났고 그중 일부를 클릭해서 번역기로 글을 확인해 보니 역시나 더군요. 실제 사진의 주인공은 마크 테일러라는 미국에 살고 있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알고 계시는 이름과도 다르고 직업도 사는 곳도 전혀 달랐죠. 장모님, 1번 테스트는 통과를 못한 거예요. 엄마, 이거 로맨스 캠이라니까. 아내와 저는 장모님께 말했지만 장모님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며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만 하셨죠. 그러면서 당장 연락을 해 확인해 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장모님을 말렸습니다. 장모님, 어차피 지금 연락해봤자 그 사기꾼은 지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또 둘러대는 말을 할 거예요.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빠져나갈 구멍만 열어주는 거예요. 아내 역시 제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모님에게 이렇게 보내도록 했죠.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돈은 장만했는데 가족들이 당신을 믿지 않고 있어요. 내 가족은 당신이 존 플렉임을 인증할 수 있는 사진을 보내준다면 믿겠다고 해요. 당신의 얼굴과 오늘 날짜가 나온 휴대폰을 함께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기꾼은 제 예상대로 지금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와 친구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내가 요청한 사진만 보내준다면 오늘 중으로 돈을 입금할 수 있다고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은 사기꾼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 내가 얼굴을 다친 까닭에 사진을 찍을 수 없으며 이 메시지 또한 누군가가 대신해서 작성해주고 있어요. 나는 치료를 빨리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당신이 부처만 준다면 치료를 받고 한국에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제발 고통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보내왔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수작이었죠. 하지만 장모님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는 그런 장모님을 힐난했죠. 한참 언쟁을 하던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저희 방으로 들어와 아내가 숨겨둔 본인의 통장이며 인감 등을 가져가려고까지 하셨죠. 결국 아내가 장모님을 말리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래? 정신 좀 차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이면 어떻게 할 거야? 저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엄마, 바보야? 왜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바보가 됐어? 그 순간 갑자기 장모님이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하시더군요. 외로워서 그래. 외로워서. 네 아빠 그렇게 가고 내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다고. 자식이나 사위나 너희들끼리만 행복하지. 외롭고 늙은 나 같은 사람, 돌봐주고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어? 나 그저 끼니 먹으며 하루하루 지냈다. 그렇게 살면 그게 사는 것 같냐? 그리고는 서럽다는 듯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장모님과 아내를 달래고 난 뒤 다시 한번 장모님께 그래도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화를 내며 나도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거 알아. 근데 사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일 수도 있는 거잖아. 도대체 자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런 걸로 사기꾼이다 사람을 매도하면서 인연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야? 하시더군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장모님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장모님, 저한테 얼마나 아냐고 하셨죠? 잘 압니다. 제가 그런 사기꾼이니까요. 제 말을 들은 아내와 장모님은 상당히 놀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지금까지 감춰왔던 비밀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영업직이라는 거 허울뿐인 거짓말이에요. 시골의 노인들 행사장에 모아놓고 재롱잔치 하고 나서 약 팔고 옥장판 파는 놈이에요. 제가 그 등쳐먹는 전문가라서 그런 놈들 수법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장모님과 아내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잠시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사기꾼이랑 장모님을 끊으려고 해서 죄송한 게 아니라 장모님 외로운 마음 몰라줘서 죄송하고 외로운 분들 등쳐먹는 놈이라 죄송하고 장인어른 돌아가시게 만든 놈들하고 같은 부류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장모님은 그렇게 내버려둘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알고도 속아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등쳐먹으면서도 제 자신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모르고 타겟이라면서 비웃는 쓰레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발 그런 쓰레기들 웃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장모님께 진심으로 호소한 저는 큰 충격을 받은 듯한 아내와 장모님을 뒤로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찜질방에서 자고 일어나 출근을 했더니 김 차장이 와서 그 할머니 댁을 또 가자고 하더군요. 착잡한 마음이 들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었더니 김 차장의 그 화려한 말발이 시작되더군요. 유 과장, 이거 무조건 당첨되는 복권이야. 우리 이번에 가서 큰 거 하나 팔아보자. 이번에 이거 하면 우리 대박 치는 거야.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해야지. 그렇죠. 그 가족이라는 말에 계속 넘어갔는데 이제 모든 게 무슨 의미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메시지가 한 통 왔습니다. 지수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는 자네 말에 동의를 못하겠어. 장모님이셨죠.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훔치며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정 책임지려고 노력했고 숨기던 비밀도 나를 위해 털어놓았으니 이게 사기꾼이면 오히려 속아 넘어가고 싶구나. 그래도 영민아, 돈 많이 못 벌어도 좋으니 정직하게 떳떳하게 살자. 그리고 가족들이서 주말엔 외식하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구나. 오늘은 집에 꼭 들어오거라. 사랑한다, 우리 사위, 우리 아들. 그렇게 엉엉 울고 있는데 김 차장이 왜 그러냐고 묻더니 오히려 잘 됐다며 바로 할머니 댁으로 가서 가족 누구든 암 투병한다고 하라네요. 지금 감정 그대로 메소드 연기 부탁한다면서 말이죠. 전 지금껏 하지 못했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니네 가족이나 팔아먹어 이 새끼야! 그리고 바로 사표를 썼습니다. 사장은 요즘 실적 좋은데 왜 그러냐고 했지만 앞으로는 떳떳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고 회사를 나와버렸죠.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과 퇴직금을 털어 집 근처에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빚 갚으랴 안 해본 일 하랴 쪼들리고 정신없긴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일을 한다는 생각만으로 행복하네요. 그리고 식당을 개업한 후 그 부잣집 할머니께 찾아가 사과를 드렸고 이후 할머니는 우리 식당의 단골 손님이 되셨어요. 혼자도 자주 오셔서 말벗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모님 또한 제 눈물 어린 설득으로 그 사기꾼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으셨어요. 하지만 가족과 주말에 외식, 여행 가자던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계시네요. 펜팔은 관두게 됐지만 영어는 재미있다 하시던 장모님은 공부를 위해 평생학습원을 등록하셨고 그곳에서 만난 노신사분과 로맨스 무비를 찍으시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장모님이 가장 바빠 보이시네요. 아내와 저도 새로 시작하는 장모님의 로맨스, 이제는 마음 편히 응원하려 합니다. 물론 애정어린 감시는 꾸준하겠지만 말이죠. 다들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